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기혼 여성입니다. 따분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난날 무서웠던 사고가 떠올라 이리 사연이라도 올려봅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동네방네 들려드리는 것이 맞는지 고민 많이 했는데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힘들었던 그때 기억은 제게 여전히 슬픈 상처지만 절대 잊어선 안 되는 흉터와도 같기에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있었던 끔찍한 경험을 들려드릴 테니 시간 나시면 꼭 응원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부모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결혼하기 전 저희 시부모님은 그리 살가운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딱히 불편할 만큼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던 분들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불편했을 정도였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는 새로운 가정에서 적응해야 될 저의 업무라고 봤기에 별 상관없었어요. 저랑 남편은 합가가 아닌 분가로 시작해서 결혼하고 나면 고부 갈등이 있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일단 남편이 먼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처가댁에 잘해줘서 저 또한 시댁에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힘찬 마음이면 시부모님의 환심을 쉽게 살 수 있겠다고도 자부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결혼이 처음이라 그랬나 봐요. 그저 저 혼자서만 잘하고 노력하면 모든 관계가 깔끔할 거라고 생각해버렸지 뭐예요. 결혼이란 건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만 잘 지내면 되는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소문대로 집안 문제가 정말 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나 극한으로 몰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에 잘하기로 마음먹었던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 시댁과 삐걱거리는 일이 생겨버렸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저희 엄마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학창 시절일 때부터 심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을 쳤을 때도 수술하느라 마중을 못 나오시고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었죠. 그 뒤로 저는 엄마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딸이 되었고 엄마한테서 병원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심장병이란 것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병이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다가도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저도 한두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고 엄마를 자식 돌보듯 챙기게 되었죠. 나이를 먹는 게 좋으면서도 싫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제가 생각이 더 깊어지고 엄마를 좀 더 잘 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좋았으나 반면 아무래도 엄마 또한 저와 같이 나이가 드니까 건강을 잘 관리해도 갈수록 호전을 바라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걸 잘 알아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취는 더더욱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데 그때마다 병원에 연차를 내어 무조건 같이 방문했었어요. 아빠도 안 계시는 마당에 제가 죽을 때까지 엄마를 모시고 챙길 생각이었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서 고민 많이 했었어요. 엄마가 신경 쓰여서 엄마랑 남편한테 다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고맙게도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다 눈치채 줬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보다 마음이 함께인 것이 좋다고 당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될 동안 남편이 저보다 엄마를 더 챙겨주었는데요. 엄마가 병원 가는 날까지 미리 자기 일정에 표시해서 저한테 연락해 왔어요. 그때마다 남편도 연차를 내 병원까지 마스코트 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낸 뒤에야 제가 어느덧 남편한테 큰 의지를 하고 있던 걸 알았고 안심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바보 같게도 저는 엄마 문제로 겪는 고비는 그게 끝인 줄 알았네요. 하지만 결혼하고 닥쳐온 시댁 첫 제사로 인해서 제게 친정으로 닥쳐올 시련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는 한 달 전,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먼저 제사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댁 제사 이야기 자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제사 날짜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제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모가 말한 제삿날이 우리 엄마가 병원을 가야 하는 날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엄마는 한번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를 받기 위해 미리 입원을 해야 하거든요. 한 3, 4일 진료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간에 미리 일을 연차내고 엄마 곁에서 간병하기 일쑤였어요. 엄마 혼자 보낼 수 없는 이유는 치료를 받고 나오면 하루간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곁에 사람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엄마가 간병을 불편해하기도 하고 저 또한 엄마를 모르는 사람 손에 맡기는 것이 싫어서 몇 년을 이렇게 지내왔어요. 당황으로 입이 묶여 선뜻 대답을 못했던 저는 시모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해야 했어요. 이 난감한 상황을 어찌 잘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 남편이 먼저 시모에게 대답을 했는데요. 근데 남편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남편도 제사 얘기를 자기한테 하는 시모를 당황스럽게 보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사라니. 원래 제사는 형네가 했잖아. 여태까지 제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제사를 하래? 너네 형 지방으로 이사 갔잖니. 못 들었어? 발령 났다더라. 네 형이 없으니까 당연히 네가 챙겨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리? 며느리까지 새로 들어왔으니 이제 가장일 좀 해야지. 듣자 하니 원래 제사는 장남인 아주버님네에서 다 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직접 아주버님네까지 가서 함께 지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주버님이 지방으로 가버리고 없으니 제 남편 보고 아주버님이 했던 것 모두 도맡으라는 것이 시모의 통보였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저처럼 그날 처음 들었던지라 저한테 그 어떤 언질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게 결혼 전이나 신혼초 때도 딱히 집안 행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고 뭐든 우리 친정 행사가 우선이라고 말해줬었겠죠. 어쩌면 남편 입장도 아주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주버님네는 우리 결혼식 할 때 이미 지방으로 발령나서 이사를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사실도 남편이 몰랐다고 하니 그건 형제간에 좀 너무했지 않나 싶네요. 먼 친척도 아니고 형제 사이인데 같은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가는 거면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령 바빠서 깜빡해서 못해줬다고 하면 결혼식 때라도 말해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 혼자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었던지라 둘 사이에 끼지 못하고 그저 입 꾹 닫고 서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엄마 병원 때문에 이번 제사에 참석이 불가하다는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급했으니까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제사를 우리 남편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이건 말 그대로 우겨서 거절하기 애매한 상황이라서 일단 남편이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의 약속은 지키고 싶었는지 제 편의를 봐주려고 했어요. 그럼 나만 제사 참여할게. 와이프는 장모님 병원 때문에 안 돼. 미리 잡은 일정이라 뺄 수도 없고 장모님 심장 치료는 옆에 보호자 없으면 위험한 치료야. 이건 엄마가 양보해줘야 돼. 아들, 네 형이랑 형수가 왜 제사를 도맡아서 했는데 엄마 혼자 음식하고 준비하기에 몸이 안 좋아서 대신해주느라 그랬던 거야. 그런데 며느리를 쏙 빼놓고 하라고? 내가 와이프 하는 몫까지 다 할 거야. 이미 내가 다 약속해준 거라서 엄마가 마음대로 취소 못해. 더 이상 참견 말고 제사는 와이프 없이 하는 걸로 하자. 남편의 단호한 말이 이어지자 시모가 이번에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괜히 눈치가 보여서 시모를 한번 쳐다봤어요. 시모는 그저 식탁에 놓인 주전부리들만 들추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기분 언짢다는 내색인 듯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시모한테 죄송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 병원을 가야 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감사한 배려로 엄마를 챙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편히 가지려 했습니다. 그 바람에 미안하게도 남편은 혼자서 처음 해보는 제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남편이 제사를 끝내고 시댁에서 자지 않고 새벽 늦게 우리 엄마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 기척에 너무 놀라서 피곤한데 뭐하러 왔냐고 했더니 자기 고생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참 기특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태워다 주기로 했는데 장모님이랑 약속 못 지켰잖아. 미안해서 얼굴이라도 뵈려고 왔지. 아무래도 내일 인사드리는 게 좋겠지? 엄마랑 약속 못 지킨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서 그 새벽에 이 먼 길을 달려왔다는 남편의 말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너무 갸륵해서 그 때문에 혼자 제사를 고생한 남편에게 더 미안했어요. 안타깝지만 자고 있는 엄마를 깨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인사는 못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제가 잡아둔 숙소로 가서 남편을 재운 뒤에 다시 병실을 찾았어요. 엄마도 사위가 아침 일찍 반겨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뭐가 그리도 미안한지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5분째 죄송하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이제 좀 엉덩이를 붙였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고 잠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해 그 자리에서 통화를 받았어요. 그리곤 저희 모두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죠. 너 지금 어디냐? 네 엄마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가 다리 힘 풀려서 계단에 굴렀다. 방금 수술하러 들어갔거든. 급한 일 있는 거 아니면 여기로 좀 올 수 있겠어? 시부 말로는 시모가 제사 때문에 안 하던 고생을 무리하게 해서 탈이 났는지 새벽 내내 다리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그게 아침 대바람부터 그 사고를 낸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상황은 급하게 다리 수술하러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라고 하네요. 마침 병실이 조용해서 저랑 친정 엄마까지 듣고 있었던 터라 저희까지 놀랐어요. 결국 남편은 다시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면목없어 하면서 이미 끝냈던 사과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괜찮다면서 심호 걱정을 했고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보고도 같이 가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엄마 두고 어떻게 가? 그래도 내일까지는 내가 있어줘야지. 엄마 지금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잖아. 정신만 돌아오면 다 된 거지 뭘. 여기 지나다니는 보호자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돼. 옆에 보호자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엄만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시어머니나 가서 챙겨드려. 수술한다는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옆에 있어줘야지. 계속해서 곤란해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하루 뒤면 태어날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고 전화 꼬박꼬박 해줄 테니까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원래 수술 끝나고 식구들이 같이 있어줘야 기운 빨리 차리는 법이라고 말이죠. 할 수 없이 저도 남편이랑 같이 시모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우리가 도착하니 시모는 이미 수술을 다 끝내고 다리에 철심을 박은 채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엄마 말대로 수술 전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시모가 누워서 눈덩이에 팔을 올리고 있는 것 보니 수면 마취는 깬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시모에게 냉큼 다가가 시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작은 며느리 왔어요.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쩌다가 넘어지셨어요. 저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시모가 제게서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때 시부가 대신해서 제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대답은 그냥 지난날 시모가 했던 답과 같은 맥락이었어요. 시모가 원래 몸이 불편해서
제사를 아주버님 댁에서 했다는 것, 음식도 형님이 다 한 것이요. 그런데 오랜만에 시모가 형님이 해야 할 몫을 모두 다 했더니 탈이 난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시모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요리를 못하는 남자이다 보니까 시모 입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착각인 건지 왠지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제 탓 때문에 시모가 이렇게 다쳤다는 걸로 들렸어요. 그건 저만 그렇게 느낀 것 아닌 듯 했습니다. 누가 아침부터 쓰레기를 버리러 가래? 새벽 내내 다리 아팠다면서 굳이 그 무거운 쓰레기를 왜 또 들고 나가서 사서 고생해. 지금 아빠 말하는 거 꼭 내 와이프가 제사 안 도와줘서 엄마가 이렇게 됐다는 걸로 들린다? 엄마 다친 건 그냥 사고야. 괜히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을 생각하지 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 속이 갑갑하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한숨까지 쉬면서 저를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정막만 가득한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엔 오랜만에 보는 아주버님 댁까지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시모 다쳤다니까 지방에서 냉큼 올라온 듯 했습니다. 시모는 내리 창밖만 보고 있던 고개를 돌려서 형님과 아주버님을 마주했는데요. 저랑 남편이 왔을 때는 눈도 안 마주치더니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미운털 박히게 행동해서 남편까지 밉보이게 만들었겠지만 어떻게 저 하나 때문에 자기 둘째 아들한테 마저 삐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시모의 속없는 이중 면모가 잘 보였는데요. 시모는 자기 편이 수두룩해지자 용기가 치솟았는지 갑자기 입이 살아서는 제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서슴없이 공격적인 말을 내뱉더라고요. 내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어떻게 시댁 제사가 뒷전일 수가 있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시댁 제사는 며느리한테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 거야. 나 때는 그랬다고. 어디 남의 집 전통 말아먹을 일 있나? 그네야, 내가 앞으로 너 없이 제명에 살까 싶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한데도 시모는 제게 눈길 한번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명확하게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그저 시모가 저를 어색해해서 대면대면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저랑은 굳이 살갑게 지낼 관계가 아니니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막 도착한 형님은 마치 보란 듯이 시모와의 친분을 더 과시했어요. 꼭 직장을 가면 텃세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님을 보면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모를 걱정하는 형님 멘트에서 은근히 저를 질책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이 제게 기어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반응 없이 가만히 있자 시모를 내버려 두고서 저를 획 돌아보더라고요. 동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댁 어른을 이런 식으로 모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해도 그렇지 30대면 그렇게 생각 없을 나이도 아니면서 어머님을 이렇게까지 다치게 해? 제정신이야? 이봐요 형수, 우리 엄마는 혼자 계단 내려가다가 구른 거예요. 뭘 제대로 알고 말을 뱉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말이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네, 도련님. 저런 애들한테는 좀 무례하게 굴어야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오냐오냐 해주면 머리 끝까지 기어올라서 나중엔 어머님 온몸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 돼서 이혼한 애 만에 집안 뒤집지 마시고 지금부터 와이프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형님은 시댁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며 시댁 편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시모가 왜 아주버님 댁이 오자마자 하소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형님이 나서서 속 시원하게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거겠죠. 식구들이 시모 다친 것을 다 제 탓으로 몰아가자 그 상황에서 가장 화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식구라고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어요. 다들 너무하네. 우리 집도 시가 집안이다 이거야?
이러려고 우리 부른 거야? 숨이 막힌다. 멀쩡하게 눈 뜬 거 봤으니까 갈게. 남편은 식구들에게 크게 실망했다는 표현을 표출하고서 저를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대신해서 저한테 사과했어요. 그게 어디 남편이 잘못한 일인가요? 남편 탓 아닌 걸 알아서 남편한테 화나진 않았어요. 아까까진 시댁 식구들한테 짜증이 났지만 막상 나오니까 그 짜증이 또 그리 길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건 아마 제 기분이 극에 치닫기 전에 남편이 자꾸 알아서 다 해결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는 그냥 고민 많이 되었어요. 남편 말로는 시댁 제사가 4달 뒤에 또 있다고 했거든요. 그걸로 남편도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대요. 물론 남편은 그 제사도 제가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엄마 사정 이해 못해주는 시댁 제사 따위 신경 써주고 싶지 않은데 남편 집안이니까 아예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시댁 얼굴을 안 보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괜찮다고 다음엔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왠지 모르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시모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자주는 못해도 가끔은 시댁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그냥 신경 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댁에 전화를 걸어보면 시모는 전화를 안 받으시고 시부는 괜찮다고만 하며 전화를 빨리 끊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엔 제가 참 속상한 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듣게 되었었는데요. 또 전화 왔어? 할 일이 그렇게나 없나? 제삿날만 콕 집어서 잘만 빼먹더니 허구한 날 놀고 먹나 보네. 절대 오라고 하지 마소. 깨우면 귀찮아지니까. 시부가 급히 전화를 마무리하고 끊었지만 제가 다 들어버린 내용이었죠. 그 뒤로는 시댁에 전화를 넣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뒷담하는 어투가 아주 익숙하게 들렸거든요. 싫다는데 더 이상 챙겨드려봤자 뭐 하겠습니까? 남편이 저희 엄마 잘 챙겨주니까 저도 그러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때부터 그냥 남편 말대로 시댁에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음 무겁게 시간만 보냈고 어느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엄마랑 평소처럼 통화를 하던 날이었어요. 엄마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전화하는 도중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그때 제 정신도 바로 나가버렸던 걸로 기억해요. 무슨 정신으로 119에 신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고를 하고서 저는 엄마랑 매일 다녔던 병원으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갔더니 엄마는 미리 도착해서 긴급조치 수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모습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 얼굴을 익히 알고 계셔서 저를 잘 달래주었기에 2달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었네요. 그래도 미리 좀 진정하는 덕에 수술 마치고 나온 의사가 하는 말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엄마가 과거에 심장 수술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을 재수술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태가 위급하대요. 날짜를 빨리 잡아야 할 정도로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겨우 진정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직 무사한데도 엄마 손을 놓쳐버릴 것 같이 왜 그렇게 조마조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랑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서 가장 빠른 날로 수술을 잡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스케줄과 회사 스케줄? 그건 다 조정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저와 저희 엄마를 오랫동안 봐주신 분이라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셨죠. 모든 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엄마만 무사하면 될 일이었는데 하필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에 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 연 4회 있는 시댁 제사랑 한 번 더 겹쳐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이 무척 마음에 걸렸고 찝찝했지만 그렇다고 엄마 수술날을 미룰 순 없었어요. 저는 번복 없이 정해진 날로 밀어붙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화합하는 것보다 엄마를 살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한테는 너무 미안했어요. 다음 제사 때는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 혼자 판을 다 벌려놓고 남편에게 통보한 셈이잖아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면목 없어서 한참을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 착한 남편은 정말 고맙게도 제 의사를 더 존중해 주더군요. 자기였어도 당연히 그랬을 선택이라면서요. 아니, 그건 선택이 아니라 그랬어야만 하는 필수였다고 말이죠. 덕분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편과 시댁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시모한테 들어갔더니 또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경고로 넘어갔는데 두 번째까지 제가 제사에 불참하게 생기니 시모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면서 남편한테 따지는 걸 남편이 통화하고 있을 때 같이 듣게 되었어요. 그년 옆에 있니? 당장 바꿔봐라. 어디서 새파랗게 어린 년이 어른을 속여 먹으려고 해. 내가 분명 저 때문에 개고생해서 다리 분질러졌다고 했냐 안 했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또 제사 빼먹는단 소리가 나와? 이건 그냥 시애미를 물로 보는 것 아니냐?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제사가 문제야. 당연히 와이프한테는 장모님이 먼저지. 장모님 지금 하루 이틀 하고 계신다고. 엄마는 사돈으로서 걱정도 안 돼. 장모님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죽은 사람 들먹이면서 제사를 지내라 말아야. 어머머, 얘 말하는 거 봐. 그 죽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야, 이 둔치야. 너도 속고 있는 거라고. 그년이 집안일 하기 싫으니까 괜히 핑계대면서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 답답해서 직접 확인시켜줘야지 안 되겠네. 거기 어디야? 남편은 시모 태도에 짜증이 났는지 대답하길 멈추고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오는 연락도 깡그리 무시했어요. 혹시 화가 나서 집으로 찾아오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시모 다리가 불편해서인지 다행히도 집에 쳐들어오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흐른 시간은 제사 당일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시댁의 연락을 무시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시댁의 연락처가 차단되어 버렸죠. 그리고 우리 엄마 수술날 남편은 같이 휴가를 내 제 곁에서 우리 엄마 수술할 때까지 함께 해줬어요. 제사 때문에 가봐야 할 텐데도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더라고요. 당신 제사 준비하러 안 가? 시장은 오후 일찍 문 닫을 텐데 갈 때 어머님도 모시고 가야 하잖아. 필요 없어. 이미 인터넷으로 음식 주문해놨어. 나중에 저녁에 갖다 준다네. 아빠한테 제사 지내기 1시간 전에 오라고 문자만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어. 남편은 생각보다 제사를 손쉽게 준비 맞춰 놓은 것 같았어요. 한 번의 실수를 겪고 나서 두 번의 사고를 치르지 않기 위해 생각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 생각도 조금은 들어간 것 같아서 더 고마웠네요. 덕분에 저는 홀로 있었으면 더 무서웠을 공백 시간을 남편과 함께하면서 조금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엄마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병실로 이동하는 것까지도 동행해 주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제사를 밤 10시쯤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병원에서 8시 30분에 출발을 하기로 하고 마음껏 저희 엄마 곁을 지켜줬어요. 한참 그렇게 같이 있다가 오후 7시가 지날 무렵 남편은 잠깐 근무 전화 받으러 자리 비웠고 저도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수술 너무 잘 됐다고 예전처럼 예고 없이 쓰러지는 경우는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엄마가 잘 견뎌준 게 가장 고마운 일이었기에 깨어나면 꼭 고생 많았다고 안아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잠깐도 못 견디고 엄마가 보고 싶어 얼른 화장실을 나섰어요. 다시 병실 돌아가는데 임직원들이 우리 엄마 병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병실이 아닌가 착각했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우리 병실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급히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덩달아 놀라서 황급히 간호사 선생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제 심장이 다 멎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그날 엄마 잃는 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열하면서 엄마를 수도 없이 불렀어요. 그러자 뒤늦게 나타난 남편 또한 상황을 보고 놀랐는지 급하게 들어온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잡아주는 남편의 부축을 받고서 저는 더욱 정신을 못 차렸네요. 다행히도 엄마는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제야 한숨 돌리시면서 발을 동동 굴리는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두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잔뜩 성이 나서는 저한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했어요. 아까 그분은 보호자분 가족이세요? 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호흡기 스위치에 손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환자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간호사가 그 보호자분 낌새 눈치 못 챘으면 돌이킬 수 없을 뻔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저 또한 덩달아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은 더 설명하기도 진이 빠진다는 듯 간호사에게 뒷일을 맡기곤 병실을 터덜터덜 나가셨어요. 심폐소생술로 기운을 다 뺀 것보다도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받은 충격이 더 커서 더 기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뜻을 얼른 알고 싶어서 간호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간호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길 아까 저랑 남편 말고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왔었대요. 와서는 우리 엄마 상태에 대해 묻더니 진짜 아픈 거 맞냐고 확인했다네요. 혹시 직원 누구한테 돈 찔러주고 아픈 척 누워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됐다면서 병실로 가버렸다고 해요. 뭔가 수상쩍잖아요. 때문에 간호사가 뒤늦게 가서 확인했더니 글쎄 그 사람이 우리 엄마 호흡기 장치를 끄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간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문득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모였죠. 시모가 남편한테 내가 일하기 싫어서 우리 엄마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당장 찾아 나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를 좀 부탁하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도 바로 제 뒤를 따라왔죠. 불과 좀 전에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분명 일을 벌인 사람이 멀리 못 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건물 나오자마자 병원 밖으로 빠져나가는 익숙한 차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 차였죠. 그것 또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버님 차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모가 아니라 아주버님이랑 형님 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아차렸어요. 그들 짓이 아니고서야 그들이 굳이 지방 사는데 우리 엄마 병원까지 올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엄마 병원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병원도 아닌걸요. 아마 시모가 뒤에서 형님을 조종했겠죠.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괘씸한 부탁으로 우리 엄마를 해코지 하려고 했겠죠. 어떻게 사람이 다 죽어가는 상대를 두고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 차를 타고서 아주버님 차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시댁으로 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차로 당황했던 게 뭐냐면요. 생전 처음 보는 동네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이랑 아주버님 차를 놓친 게 아닌가 싶어 열심히 눈으로 쫓으면
아주버님 차는 여전히 저희를 앞장서고 있었어요. 결국엔 낯선 아파트 건물까지 들어가서야 차가 멈추게 되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로 당황했던 건 그 차 안의 주인공들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까진 예상했었는데 시부랑 시모까지 타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병원을 다녀간 사람이 무려 4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를 죽일 뻔한 짓을 한 사람도 그 짓을 알고 있는 사람도 4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는 이 어딘지 모를 동네로 불이 나게 도망을 온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제가 몰랐다면 넷이서 입맞춰 끝까지 발뺌했겠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가 없고 치가 떨려서 당장 쫓아가 따질 생각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내린 줄도 모르는지 서로 실랑이 벌이느라 바빴어요. 나 정말 아직도 심장 뛰는 것 좀 보세요. 어머님이 분명 동서 어머님 아픈 거 거짓말일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 살인자 될 뻔했다고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잘못되면 어머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알겠어요? 얘가 왜 남의 탓을 해? 내가 올라가서 진짜 아픈지 아닌지 확인만 해보라고 했지. 누가 기계를 꺼보라고 하든? 그거 하나를 못 알아봐서 그런 무식한 짓을 저지르냐? 무식한 네 머리통을 탓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 여태까지 제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저는 어머님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에요. 제 자의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꾸 모른 척 하시면 어머님이 동서 부려먹으려고 사기친 거 제가 다 까발릴 거예요. 까발려? 그래, 가서 까발려라. 그러는 넌 뭐 다를 줄 아냐? 너도 동서 생겼다고 일하기 싫어서 꾀부린 건 마찬가지 아니야? 지방 갔다고 거짓말해서 이런 데 숨어 살 정도로 일하기 싫다 년이 누군데? 네가 그러고도 맏며느리야? 어휴, 집안에 맏며느리란 년이 이렇게 꼴통이어서야. 동네가 시끄럽도록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서 저는 제자리에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라고 며느리로서 시댁에 잘한 것 하나도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댁에서 저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려고 수쓰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소란스러운 와중에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아주 우습습니다. 시모는 다리 수술 말이에요. 시모가 계단에서 굴러 수술을 하는 바람에 평소 지팡이가 없으면 잘 걷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다리를 아주 건강하게 꼿꼿하게 세운 채로 형님을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 다리 사기라는 거네요. 그리고 모르는 동네인 줄로만 알았던 이 아파트. 어딘가 했더니 아주버님 댁이었다는 걸 운 좋게 알아버렸어요. 말했다시피 아주버님은 지방으로 이사 갔던 게 아니라 시댁 일하기 싫어했던 형님이 이제 동서 생겼다는 이유로 시댁 집안일에 손 터는 바람에 지방으로 이사 간 척 숨기고 살았던 거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사기라는 거고요. 참 시모랑 형님이랑 어떻게 된 게 마음은 잘 맞았나 봅니다. 그러나 마음 잘 통해서 계획은 좋았지만 실천에서 영 엉망진창인 게 둘은 손발 안 맞는 짝인 게 증명된 셈이네요. 아마 제가 본인들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저한테 아픈 엄마가 있을 거란 변수는 생각 못 했겠죠. 제가 엄마 때문에 자꾸 며느리 노릇을 못해 보이니 그게 자기들처럼 머리 써서 사기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거짓말로 심장 질환 있는 척 한 걸까봐 병원까지 확인하러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작 그딴 의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식구들의 대화를 같이 듣고 있던 남편도 식구들한테 열받았는지 저보다 남편이 먼저 식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버렸어요.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달려들어 담배 피고 있는 아주버님을 잡아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집안을 달고 다닐 바엔 차라리 고아가 낫겠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그래도 가족이라서 한편으로는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결국 끝까지 최악을 보여주네. 당신이 뭔 짓을 했는지 알아? 살인 미수를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제야 다들 저랑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시무랑 형님이 가장 기겁하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우왕좌왕하던 형님은 일단 아주버님을 패고 있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화가 난 채로 시모 앞에 다가서서 손으로 시모 수술했다는 쪽 바지춤을 잡아 올렸어요. 아주 매끈한 다리가 드러나더라고요. 얼굴 빨개진 시모가 뭐하는 짓이냐고 뒤로 물러나는 거 있죠. 제사가 얼마나 좋으시면 스스로 제삿날을 앞당기실까. 빨리 명달고 싶어 안달나셨나 봐요. 어머님, 살인미수 방조한 거 아시죠? 그것도 그거대로 처벌 가능한 것도 알고 사주한 걸 테고요. 어머님이 남편 전화로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쇼하는 중이라 소리쳤던 거 증거로 제출하면 돼요. 병원 들락거린 CCTV도 있을 건데. 뭐야? 이젠 하다못해 시애미 협박까지 해? 그래, 이참에 제대로 따져보자. 너야말로 며느리로 들어와서 시댁에 한 게 뭐 있냐? 호구한 날 내 아들 데리고 친정만 들락거리지 않았어? 내 아들이 네 죽놈이야?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빨리 죽고 없길 바랬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발 정상적인 사고를 좀 하세요. 저야말로 시댁에 종살이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당신 집 제사에나 목숨 걸려고 결혼한 줄 알아? 우리 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 죽은 조상들이나 챙기자고 결혼한 줄 아냐고. 아무래도 저 또한 이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눈에 아른거려서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끝내 이성을 놓고 울부짖었네요. 그런 와중에도 시무는 제가 반말 찍찍 내뱉는다면서 제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며 제 머리채 잡고 말았어요. 그 꼴을 남편이 나서서 말려주려고 한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부가 먼저 나서서 말려주더라고요. 시부는 시무를 떼어내 밀치면서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지긋지긋하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곤 그간 죄책감 들었던 건지 시부가 모조리 고백하기 시작했는데요. 미안하다 새아가. 네 시애미 사실 계단 구른 적 없어. 다리 수술은 나이 들고 무릎 연골 달아서 수술한 거야. 네가 제사 빼먹은 거 괘씸하다고 이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꾸며서 네 죄책감 유발하려고 했었다. 시부는 시모가 그러라고 시키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속이는 내내 제게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참다 말할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는 시무랑 형님을 보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시부가 실토하는 것이랬어요. 시부는 손수 증인이 되어서 제가 당시 현장에서 알 수 없었던 사실까지 다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병원 주소를 알아낸 건 아주버님이 몰래 우리 남편 차 내비게이션을 뒤져서 주소 빼내갔다는 것도 말해줬고 그걸 사주한 것 역시 시무라는 것도 알려주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시무를 모시고 살기 싫어서 이혼하길 택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려는 순간 시부가 저를 막았어요. 시부가 먼저 시무한테 이혼 통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당황해서 한 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혼이라니? 여보 왜 이래? 당신이랑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혼을 해? 우리 둘 사이에만 문제 있어야 이혼을 해? 내가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도 이혼은 할 수 있는 거야. 이혼 소송이 왜 있겠어? 난 사람 생명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한 이불 덮고 못 자. 섬뜩해. 시부는 시무를 이혼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제야 시모가 시부한테 매달리며 사과하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 와중에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애원했죠. 저는 그런 형님한테 한마디 던져줬어요. 형님, 만날 거면 능력 좋고 개념 똑바로 박힌 남자를 만나지 그랬어요. 어쩌다가 저런 팔푼이를 만났대? 형님이 천박한 짓 저질러도 편을 한번 안 들어주잖아요.
하긴 형님 하는 꼴이 팔푼이밖에 못 만날 것 같네요. 자존심은 있는 건지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자 그걸 남편이 나서서 막아줬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이 막았지만 남편이 차마 못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걱정했는데 여자가 한이 맺히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형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제 손이 알아서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다가오는 형님에게 그만 손바닥을 날렸지 뭐예요? 나자빠진 형님을 두고 저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마침 경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뒷정리를 해주고 저는 남편 차 안에서 병원에 전화하며 엄마의 상태를 묻기 바빴네요. 시부 덕분에 저는 남편과는 이혼하는 불상사는 면했어요. 남편 같은 좋은 남자와 이혼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텐데 그거 하나는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뒤로 저랑 남편은 시무랑 형님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살인미수 방조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연히 형님은 살인미수로 고소해버렸고요. 형님은 깜빵 안에서 혹시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아주버님이 면회 갈 때마다 엄청 닥달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치는 것 같았고요. 그 둘은 서로 그렇게 지치고 망가질 때까지 서로 핥히기만 하다가 결국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저랑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습니다. 집도 옮겼어요. 남편이 우리 엄마 걱정된다고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엄마 집에 가 밥도 얻어먹곤 한답니다. 참, 저희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세요. 큰일 날 뻔한 경험을 했지만 다행인 건지 엄마에겐 그 기억이 없습니다. 저랑 남편이 일부러 말을 안 해주기도 했어요. 그냥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서 말해야 할 때가 되면 밝힐까 합니다. 제가 남편에게도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연이 해피엔딩이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혹여라도 엄마가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감방 같더라도 제겐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끝낼 수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도 늘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요. 바쁜 시간 내주셨죠? 그래서 복 받으실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둔 60대 엄마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겪고 이제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사연을 써보아요. 저는 반백년을 살면서 나름 무탈한 인생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말년까지도 쭉 그대로만 살다 가면 좋겠다고 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참 사람 앞길 함부로 예측 못한다지만 하마터면 나이 먹고 큰 수렁에 빠져 살 뻔했지 뭡니까. 제가 지금 적어볼 이야기는 사랑하는 제 딸 얘기입니다. 제 딸 일이 곧 제 일이기도 해서 제가 저와 딸을 위해서 어떠한 사투를 벌여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고작 10년 만에 남편을 사고로 일찍 잃고 딸과 둘이 지내왔습니다. 30여 년을 둘이서 의지하면서 잘 살아왔죠. 그 전에 남편이 있을 때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도 살림 열심히 하고 알뜰하게 아끼고 살면서 우리 식구끼리 행복해보고자 노력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는 제 안의 모든 의지가 팍 죽어버려 앞날이 막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젊은 여성들이 돈을 당연하게 버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또 제가 글도 가나다라 쓰는 것 말고는 잘 못했고 공부도 한번 배워본 적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자니 자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만큼은 저처럼 공부 못해서 바보로 살면 안 되니까 무작정 있는 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남의 집 방바닥 닦아주고 밥 해주면서
어렵게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고비는 아니었어요. 기운 가세는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였고,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아빠 잃은 딸의 공허함은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버티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또 우리 집 기둥이 무너져서 더 어려워진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제 딸 또한 절대 굴하는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았는지 말썽 안 부리고 올바르게 자라줬고 좋은 대학을 가 번듯한 호텔리어가 되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열심히 살아내니까 우리 가정에 다시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건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딸의 존재가 늘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딸한테도 그런 마인드를 가르쳐줘서 그런지 딸도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잘 못 봤더라도 다음에 잘 보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공부를 하더라고요. 딸 또한 저 때문에 좋은 영향 많이 받았다고 직접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마다 지치지 않고 달려온 고생이 싹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딸은 20살이 되자마자 저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저 혼자 고생하는 걸 싫어하던 녀석이었기에 딸은 그저 돈 벌어서 보탬이 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끝까지 딸 뒷바라지 해주고 싶었거든요. 돈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었는데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만 고생하는 걸 두고 보기 힘들었나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딸이 얼마나 기특한 아이인지 느껴지시죠? 그래도 딸 덕분에 제가 굳은 일을 좀 줄일 수는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남들과 비슷한 모양새를 갖춰갔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남편을 닮아서 미모가 좀 출중한 편이었는데요. 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예쁜 우리 딸한테 이상한 놈들이 들러붙지 않을까 엄마로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대학교 가는 것도 노심초사했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TV에 보면 나쁜 마음 먹은 총각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딸 가진 부모라면 딸의 짝이 될 남자가 무척 걱정되고 불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딸 귀찮게 티를 내진 않았고 그저 사람 조심하라는 말만 한 번씩 던져줬어요. 정도를 지키면서 한다는 게 저도 좀 잔소리를 했던 건지 딸이 저더러 걱정도사라고 하더군요. 너무 장걱정이 많다고 제발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데 딸이 그렇게 지적을 해줄 때면 저도 아차 싶어서 주춤거리게 돼요. 어쨌든 우리 딸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제 딸이 어디 가서 사고치는 타입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야무져도 20대 딸이 사랑 앞에선 풋내기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망각했어요. 나이를 다 먹고도 실수를 하는 게 사랑인데 어린 청춘이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고 남자를 가려 만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딸은 취업하자마자 남자를 사귀더니 1년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제게 그 남자를 소개해줬어요. 듣자 하니 남자는 승무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딸이 일하는 호텔에 자주 묵는다고 합니다. 오가다가 마주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대화도 조금씩 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맞아서 만나게 된 것 같았어요.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해서 시작된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겨우 1년 사귀어 놓고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한 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 나이는 26살이었고 남자의 나이는 32살이었어요. 저는 우리 딸이 나이 30살 넘으면 결혼시키고 싶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야 26살이면 홍기가 꽉 찼다고 하지 요즘 세상에 26살 아가씨들이 어디 결혼에 쫓기는 입장입니까? 그러나 저는 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남자를 소개하는 딸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 정말 괜찮은 놈입니다. 여태 일해서 모은 돈도 좀 있고 절대 주연이 힘들게 안 할 자신 있어요. 허락해 주세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둘이 이렇게 예쁘게 만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를 하니? 지금만 봐도 자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느껴져. 그러니 그런 부탁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네. 결혼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마음이 곧 들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딸이 제 곁에서 힘든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어른이 된 딸까지 제가 통제권을 주고 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딸의 남자는 저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인 우리 딸을 혹시 시가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사부인도 저처럼 바깥 양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었던지라 우리의 사정을 잘 이해해 줬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딸의 결혼이 안심이 되었어요. 비슷한 가정 환경의 집안과 연을 맺는 거니까 저의 딸이 상처받을 일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딸과 사위는 서로 마음이 참 예쁜 한 쌍이었는데요. 결혼한 뒤에 서로 이 집에 살아야 되네, 저 집에 살아야 되네 의논하면서 마음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사부인도 애들이 분가하길 원해서 합가를 일찍부터 거절했습니다. 사위랑 딸은 저랑 사부인이 혼자 집에서 지내는 걸 걱정했지만 외롭다고 자녀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건 사부인도 생각이 똑같았던 건지 그저 둘이서 잘만 지내달라고 해줬습니다. 그래도 제 딸은 제가 혼자가 되는 게 영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느낄만도 할 것 같아요.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짧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딸의 인생을 언제까지 제가 붙들고 있겠습니까? 정말 괜찮아서 딸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딸은 기어코 제게 어떤 걸 제안하고 말았어요. 엄마, 한글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학원 끊어줄 테니까 다녀. 나 없다고 집에서만 있을 생각 말고. 나 다니면서 운동 삼아 좀 걷기도 하고. 알겠지? 아유, 학원은 무슨 학원. 남사스럽게 다 늙은 사람이 공부해서 어디다 쓰겠어. 너 힘들게 버는 돈인데 괜한 곳에 쓸 생각 말고 적금이라도 하나 더 넣을 생각을 해.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잘한다니까. 내가 엄마를 모를까봐? 엄마 나 엄청 좋아하잖아. 나 없으면 보고 싶어서 끙끙 앓을 거면서. 나만 보고 살았으니까 이젠 엄마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아보라고. 요즘 세상에 생각보다 즐길 거 많아졌어. 결국 딸은 제게 학원을 등록해줬습니다. 그곳은 저 같은 또래의 어른들이 많은 학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이왕 등록을 해버렸으니 돈이 아까워서 하루 이틀 꼬박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하루하루가 알차서 생활이 꽤 나쁘지 않더라고요. 매일같이 살던 딸이 없어서 공허하기도 했는데 학원 숙제하느라 바빠서 그 공허함도 상당히 빨리 사라졌고요. 그래서 딸에게 그 다음 달 학원 수강도 좀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굳이 딸한테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아도 문자로 가능해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은 딸한테 전화할 때마다 애 바쁜데 귀찮게 하는 걸까봐 생각 많이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학원에서 더 많이 배워서 진화로 말하는 것만큼은 문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딸은 제가 무언가 다른 목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엄마한테 드리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배우고 싶은 공부가 또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라는 말까지 해줬어요. 자식한테는 주고만 싶지 받는 건 늘 미안했는데 그래도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때마다 인생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참,
그리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명문대학원의 한국어 교육과를 나온 베트남 사람입니다. 처음엔 보고 외국인이 있어서 당황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외국인이 어쩜 그리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잘하는지 저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또 저처럼 선생님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젊은 여성이라 다들 엄마 아빠 같은 마음으로 한국 반찬과 생필품을 많이 챙겨다 줬거든요. 선생님이 굉장히 상냥한 아가씨여서 베트남 간식도 만들어서 수강생들에게 나눠주고 하나하나 숙제도 꼼꼼히 봐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타국에서 왔다고 해도 선생님과 제 딸의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아닌 딸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딸 저 딸 챙기느라 바빴음에도 외롭지 않은 삶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아닌 제2의 인생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말년이 가장 행복하고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혼자인데도 무난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 무탈한 세월이 한 1년 반 정도가 더 지났을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다름 아닌 임신 소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었고 또 새로운 인생을 만끽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학원을 빼고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위랑 같이 저녁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혼자 있을 사부인이 생각나서 사부인도 불렀어요. 오랜만에 뭉친 저희는 사위 차를 타고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보통 사돈끼리는 결혼식하고 나면 만날 일도 없다는데 저는 저와 같은 사정을 갖고 있는 사부인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부인에게 더 다가갔고 이것저것 해보라고 취미도 추천해주고 주변에 공방이나 공부하는 곳 있으면 다녀보라고 오지랖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딸이 시켜줘서 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제야 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사는 기분이더라고요. 사부인도 자식 때문에 용쓰고만 살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스스로한테 투자를 해봐요. 아유, 무슨요. 그런 것도 해볼 줄 아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저는 영 마음이 불편해서 못할 것 같아요. 노후에는 홀로 마음껏 쉬면서 빈둥거리고도 싶네요. 그때마다 사부인은 낯을 많이 가려서 그저 혼자 집에서 영화 보고 TV 보는 게 편하다고 제 말에 호호 웃기만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성격 차이니까요. 어쨌든 우리 딸의 임신은 모든 식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딸이 출산을 하고 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좋은 시간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 사위가 사부인 먼저 데려다주고 저까지 집에 태워주었습니다. 사위랑 딸은 앞좌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나중에 내려야 돼서 뒷좌석에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창밖만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은연중에 고개를 돌렸다가 앞좌석 수납 공간을 보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웬 책자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눈길도 뗄 수 있는 건데 어떠한 문구 때문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별 생각 없이 본 것이었는데 보육원이라는 문구가 제 머리를 뒤죽박죽 흔들어 놓더라고요. 보육원? 사위한테 보육원 책자가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번 꺼내서 표지를 자세히 봤는데 지나가다 우연히 받았나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장소였어요. 위치가 제주도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곳은 서울인데 책자를 그냥 받았다고 해도 금방 지역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서 표지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집에 도달해버려서 저도 모르게 그 책자를 가방에 넣었어요. 어쩌지 못해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서둘러 딸과 사위에게 조심히 가라고 인사한 뒤 집에 들어와 보육원 책자를 다시 펴봤어요. 가장 뒤편에는 명함 하나가 꽂혀 있었는데
그 보육원 원장의 연락처인 듯 했습니다. 보통 책자를 홍보하더라도 길거리에서 명함까지 주지는 않잖아요. 직접 이 보육원에 찾아간 거면 몰라. 다른 사람이 사위차에 탔다가 이걸 두고 내린 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 선에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마음속에 박힌 찝찝함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아까 봤던 명함 연락처로 전화하고 싶은 욕구가 가슴속에서 꾸물거렸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렸어요. 다 늦은 밤에 그 보육원으로 전화를 해봤죠. 시간이 밤 10시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통 보육원은 선생님들이 24시간 교대로 붙어 있으니 전화를 안 받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역시나 상대 쪽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신호음이 끊기자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져 버려서 저는 순간 사위 이름을 얘기해버렸습니다. 저 송태웅 씨 말 전에 듣고 전화합니다. 여기로 전화해보면 된다길래. 아람이 아버님이요? 아직 아람이 만나는 날 아닌데 어떤 일로 연락하셨어요? 아람이도 지금은 잘 준비 들어가서 아마 전화 못 받을 거예요. 급한 일이면 아람이 깨워서 바꿔드릴까요? 처음 듣는 이름에 그렇잖아도 당황스러워 어렵게 입을 떼던 입술이 더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보육원 선생님 말을 듣자니 아람이란 그 이름은 아이의 것인 듯 했어요. 그때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넘어왔어요. 더 시간 끌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일단 나중에 다시 연락 주겠다고 했고 내가 연락한 걸 절대 아이 아빠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 뒤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머릿속에서 혼란의 쓰나미가 덮쳐오는 기분이었어요. 분명 보육원 선생님은 제 사위 이름을 듣고 누군가의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아직 제 딸 뱃속에 있는 손주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 사위가 누군가의 아버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제 사위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엄청난 사실을 저 혼자 알아버린 것 같아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일인 건지 빠릿빠릿하게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했어요. 전화했을 때 보육원 선생님이 우리 사위가 아직 그 아이를 만날 날이 아닌데 왜 전화했냐고 물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 사위가 그 보육원에 아람이란 아이를 만나러 주기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혹시 후원을 하는 아이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후원자를 부를 때 그 아이의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뭘 아는 게 없어서 좀 답답했습니다. 제가 당장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딸뿐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있는 딸에게는 안정 때문이라도 더더욱 알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말 때문에 사위와 딸이 다투게 된다면 그것 또한 걷잡을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날 밤새 고심하다가 학원 갔을 때 수업 마치고 선생님께 따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 후원자가 생기면 간혹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주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괜히 말도 안 되는 걸로 사위를 의심할 뻔했어요. 오히려 사위가 좋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안 밝히고 몰래 선행하고 있었는지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날 이후 마음 놓고 우리 딸의 출산일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방심을 해버린 사이 저는 딸 출산 후 2개월 뒤에야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된 사위 때문에 제가 딸 집에 가서 이틀 밤을 자기로 했었어요. 겨우 이틀 밤 자는 건데도 딸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 다 그렇듯 가는 김에 딸에게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서 저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딸 집을 갔습니다.
네, 딸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딸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남편이 며칠 전부터 제주도 가서 사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네. 갑자기 웬 제주도냐니까 어머님도 제주도 이사 가려고 준비 중이라더라고. 딸은 제 의견을 듣고 결정할 생각이었는지 저보고도 제주도에 같이 가서 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주도란 단어에만 꽂혔어요. 문득 제주도 보육원에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제주도 보육원에 있는 아람이란 아이 때문인가 싶은 직감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딸에게 제주도 보육원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먼 타지로 후원을 하는 거라면 사부인이나 저는 몰라도 마누라인 딸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송서방이 제주도에 대해서 다른 말은 한 적 없어? 제주도에 보육원 봉사를 다닌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당황스럽게도 딸도 사위가 후원이나 보육원 방문하는 걸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한동안 묵혀두었던 불안감이 다시 기어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딸은 사위랑 연애를 할 때도 보육원 얘기하는 건 못 들어봤다고 했어요. 적어도 부부끼리는 후원 사실을 알렸을 줄 알았는데 딸까지 모르게 숨기고 있었다면 아무래도 후원은 아닌 듯 했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지난날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람이 아버지라고 했던 보육원 선생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접 보육원을 찾아가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국 다음날 딸에게 학원 가는 척하며 집을 나섰고 제주도 비행기를 탔습니다. 바로 그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외부인이라도 친절하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제 사위 이름을 댔고 지난번에 아람이 때문에 전화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제야 거기 선생님들이 저를 아는 체 해주었어요. 아람이랑 어떤 관계냐고 묻는 선생님들 말에 저는 내가 누군지, 내 사정이 어떤지, 사위랑 무슨 관계인지 먼저 밝힌 뒤 아람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갑자기 말해주길 꺼려하더라고요.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서로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람이 아버님 곧 오실 거예요. 물어보시는 것들은 저희 입장에서 아람이 아버님 허락 없이 함부로 대답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요. 제 상황 들으셨으니까 사위놈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놈 내 사위라고요. 나도 모르는 손주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어쩌면 아람이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고요. 제가 사정하면서 조르자 선생님들은 결국 백기를 들었고 제게 사위에 대해 알고 있는 걸 얘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람이란 아이는 사위의 아들이 맞다고 했어요. 아람이는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였고 아람이 엄마 되는 사람은 외국인인데 애 낳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했어요. 아람이 엄마랑 사위는 직업이 똑같아서 오다 가다 잘 마주쳤던 사이였는데 그게 인연으로 발전되어 애까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사위는 엄마 잃은 아들을 혼자서 내버려 두기가 좀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와 보육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웬 듣도 보도 못했던 사정이라 저는 충격에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을 느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은 머지않아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위랑 직업이 똑같았다. 오다 가다 많이 마주친 인연 때문에 사귀었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커플? 그 사이에서 아들을 가졌었다. 이 사실은 전부 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의 스토리와 흡사했어요. 얘기를 듣는 도중에도 얘기가 끝난 후에도 왜 학원 선생님이 자꾸 생각나는 건지 몰랐어요. 일단 저는 사위가 곧 온다는 말에 황급히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역시나 선생님들께는 비밀 보장을 부탁했고 보육원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곤 제발 아니길 바랬던 우리 사위를 목격해버렸죠. 사위가 보육원으로 들어가자 남자아이로 보이는 꼬마애가 뛰어와서 사위를 덥석 안아주는데 분명 아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으면서도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한 타임 늦게 나타난 사부인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위가 몰래 애 갖고 있다는 걸 사부인도 다 안다는 소리가 돼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식구인 줄 알았는데 감히 나랑 딸한테 사기를 치고 결혼을 진행하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확실한 장면만 휴대폰에 담고서 더 보지도 못하고 바로 서울로 날아갔어요. 그리곤 혼자 있는 딸 집에 가서 얼른 딸한테 짐 챙기라고 일렀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딸은 계속 저한테 왜 그러냐고 붙이면서 짐도 안 싸고 손 놓고 있길래 결국 그 자리에서 다 말해주었습니다. 송서방한테 애가 있대. 사부인도 다 알고 있었더라. 어떻게 우릴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니? 애 엄마 되는 사람도 멀쩡히 살아있던데 기가 차서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뭘 잘못 알았겠지. 엄마 학원 다녀온 거 아니었어? 갑자기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제 말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딸에게 저는 제주도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제 폰을 아사가 몇 번이고 재생해서 확인하던 딸도 저처럼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거짓말이라고 우길 수도 없게 동영상 찍힌 날짜부터 영상 파일에 제주도라고 뜨는 위치까지, 그리고 사위 얼굴과 사부인 얼굴까지 똑똑히 보이자 딸은 아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바로 학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제나 상냥한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자 착한 선생님한테 몹쓸 짓을 했을 사위놈이 더 미워지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에게 사위 이름을 대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혹시 애아빠 이름이 송태웅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제 예측이 맞아서 정말 기가 차고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어요. 선생님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새끼가 자기 앞날에 우리 아기 존재가 방해된다고 훔쳐갔어요. 제가 그 새끼 조지려고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세월만 보내고 있었어요. 울면서 제게 하소연하던 선생님은 울음을 진정하자마자 분노를 표하면서 당장 우리 사위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를 만나기 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아들 먼저 만나고 싶다 했어요. 저더러 혹시 애가 어디 있는지도 아냐는 선생님의 말에 저는 보육원 주소랑 연락처 알려줬고 아람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면서 또 한참 울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우리 딸처럼 나이 30을 바라보고 있는 20대였거든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없다고 들었는데 타국에서 고생하는 선생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위가 집으로 복귀를 했는지 집에 딸이 없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티나게 부재중이 찍힌 후에야 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위 목소리가 아주 가식투성이더라고요. 그것에 더 성질난 딸이 하루 동안 사위에게 하고 싶던 말을 참았던 걸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 어떻게 애가 있으면서 그걸 숨길 수가 있어?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마누라까지 죽었다고 뻥치고 애까지 보육원에 버려? 나한테 제주도 가자고 한 것도 그 애 때문이지? 내가 몰랐으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 심지어 어머님까지 한패라며? 여보,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앞뒤 설명도 안 하고 갑자기 뭐? 애라니. 내가 무슨 애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래. 그럼 그 동영상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한테 방금 날린 동영상 있지? 전화 끊고 그거 본 뒤에 변명 제대로 생각해서 다시 연락해. 딸은 그대로 사위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이 제 폰에 있는 동영상을 받아 가서 통화 도중에 사위한테 보냈어요. 아무래도 전화가 바로 안 오는 거 보니까 사위가 딸 말대로 제대로 된 변명이라도 생각해서 연락할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리곤 시간이 꽤 흘러도 사위한테서 다시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변명조차 안 하는 사위에게 더 화가 난 딸은 사위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문자로 이혼을 통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의외의 방안을 생각해냈더라고요. 그 사실을 바로 사부인한테 얘기했던 건지 사부인이랑 같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부인,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들 이혼한 적 없고 사부인이 보셨다는 애도 호적에 없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니요. 적어도 저희한테 물어보고 확인한 뒤에 결정하셔야죠. 말도 안 되는 사실 가지고 어떻게 멀쩡한 애들 사이를 갈라놔요? 지금 종이 쪼가리 가지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본 애가 사위애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위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야죠. 사위애가 맞으니까 그 애한테 양육비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릴 얼마나 호구로 볼 생각이에요? 그래요. 내 아들애 맞아요. 양육비 주는 게 걸려서 그래요? 그까짓 거 안 주면 그만이에요. 우리 아들이 착해서 그래도 지 씨로 태어난 자식이라고 책임지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 아이는 사부인이랑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그 길로 끊으면 그만인 관계예요. 그딴 것도 자랑이에요? 어떻게 핏줄을 버린 애만에 함부로 짓거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절대 내 딸 안 보냈을 거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저희 소송할 겁니다. 돌아가세요. 고소할 거란 말에 사부인은 저희에게 애원하던 걸 관뒀고 바로 얼굴색이 돌변해버렸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내내 하던 착한 얼굴은 다 사라지고 표독스럽기 그지없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참 매정하네. 부모 없는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두 사람 말대로라면 우리 아들이 그 애를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건데 그게 도리에 맞는 행동이라는 겁니까?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진짜 몰상식한 건 당신들이네. 어디다 비교해요. 책임질 짓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땅떵거리는 겁니까? 아무데나 싸지르고 애 만든 걸로 모자라 멀쩡히 살아있는 부인까지 죽었다 뻥치지 않았어요? 불쌍한 애를 엄마도 못 만나게 보육원에 숨겨두는 게 더 몰상식한 거 아닌가요? 애엄마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래? 애엄마 죽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부인이 말 지어냈는데 선수시구나? 애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우리 아들을 왜 장가 보냅니까? 그 애랑 엄마랑 결혼시켰지. 왠지 사부인이 애엄마 죽었다고 우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이리로 불렀어요. 그날 선생님은 비행기 편이 결항되어 제주도로 가지 못했고 사부인과 사위가 우리 집을 들이닥쳤을 때 제가 몰래 연락을 넣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찾고 싶던 애 아빠를 보러 우리 집으로 날아오다시피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사부인이 애 엄마를 부정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선생님이 등장했어요. 열린 현관문으로 선생님이 들어서자 인기척에 돌아본 사위가 먼저 선생님을 발견했고 선생님을 보자마자 사색된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사위는 사부인 뒤에만 숨어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있었는데 선생님과 마주하게 되니 그 기세가 한순간에 무장해제되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사위 얼굴을 보자마자 그간 당했던 서름이 폭발했는지 사정없이 사위의 기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이 쓰레기 새끼야. 감히 내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쳐? 여태 숨느라 고생 많았겠다. 내가 죽었다고 소문내고 다녔다면서? 날 버리고 싶었으면 그냥 조용히 떠날 것이지. 왜 내 아들까지 데려가? 선생님이 악을 지르자 놀란 사부인은 당황한 기색을 지우고 뒤늦게 선생님에게 대항했습니다. 선생님을 엄청나게 싫어했었는지 바로 막말을 퍼붓더군요.
이 천박한 게 누굴 손대? 그러게, 애를 낳긴 왜 낳아? 돈 줄 테니까 지우라고 했지. 네가 어른 말을 귓등으로 쳐들으니까 이사달이 난 거 아니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줄 알았어. 너처럼 싼 년이 우리 아들을 넘본 것부터가 주제 넘는다고 생각했는데 기어코 사고를 쳐? 사부인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외국인이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사위랑 선생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난 후 사위가 당황해서 사부인한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부인은 자기 아들이 외국인이랑 사고친 걸 몰래 해결해준다고 사위한테 애 훔쳐라, 애 버려라, 애는 한국 보육원에 숨겨라 등등 이 파렴치한 짓을 시켰던 거였어요. 사부인은 우리한테 화가 난 감정을 외국인 하대하듯 선생님에게 풀었습니다. 선생님을 마구마구 패면서 자꾸 선생님 때문에 사위 앞길 망했다고 원망을 해댔어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저는 급히 주변에 있는 걸 주워들었고 바로 사부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제가 던진 게 우리 손주 똥기저귀 갈아놓은 거였더라고요. 기저귀가 날아가는 힘에 못 이겨 풀어졌는데 그 때문에 사부인 머리통에 노란 똥이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냄새로 이물질의 정체를 눈치챈 사부인이 악 비명을 지르며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사위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성질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무슨 이유가 있든 폭력은 정당화 안 된다고요. 장모님이 이러신 것도 폭력이에요. 사과 안 하시면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면? 법으로 따져보자고? 나야 좋지. 나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건데 당신이 이 똥기저귀 가지고 고소하면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사기친 것도 다 불어야 되는 거 알지? 자백할 각오 됐으면 어디 한번 고소해봐. 여보, 알았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 진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저 여자 사랑한 적 없고 애도 끝까지 책임질 생각 없었어. 당신은 저 여자랑 다르단 말이야. 나 당신한테는 다 진심이었다고. 당신을 믿고 안 믿고는 내 몫이거든? 근데 이미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버렸는데 어쩌냐? 나 지금 당신 얼굴 마주보고 있기만 해도 치가 떨려. 나더러 앞으로 범죄자를 데리고 살라고? 우리 애 아빠 할머니 될 사람으로 범죄자를 두라고? 그럴 바엔 버리는 게 낫다고 보는데? 사위는 이혼하자는 딸의 말에 똥줄이 탔는지 답답해했습니다. 대체 자기가 답답할 게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분에 못 이긴 사위가 딸을 붙잡으려고 하자 그건 또 지켜볼 수 없던 저는 쓰레기통에 있는 똥기저귀를 들고 사위 앞에 가서 휘저었어요. 사위가 놀라서 황급히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네 자식 똥인데도 더럽냐? 그러니까 자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자넨 아빠들 자격이 없어. 결혼을 100번 1000번 해봐라. 너 같은 놈은 여시 같은 엄마 치마폭에서 나오질 말아야 돼. 괜히 다른 집 귀한 딸내미 고생시키지 말고 네 엄마 뒤치다거리나 하고 살아. 이 이상 그들과 말을 섞어봤자 같은 말만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을 집에서 쫓아내고자 양손에 똥기저귀 들고서 두 사람을 몰아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설 때까지 겁을 주었고 맨발로 뛰쳐나가길래 두 사람의 신발을 발로 차서 바깥에 보내버렸어요. 그리곤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선생님을 달래주었습니다. 용감하게 이혼 통보를 했지만 사실은 크게 상심한 딸도 제가 나서서 위로를 해주었네요. 이 젊은 청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못난 놈을 만난 탓에 의도치 않게 삐끗했을 뿐인걸요. 이제 못난 놈이 사라졌으니 우리 딸도 선생님도 험난한 비포장도로 길을 벗어났을 거예요. 그날 저는 선생님더러 우리 집에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사부인과 사위가 괜한 안갚음을 갖고 선생님한테 해코지하면 큰일이잖아요. 선생님은 괜찮다면서 민폐를 끼칠 순 없다고 했지만 저희 딸도 선생님을 붙잡는 바람에 결국 자고 가게 되었죠.
다음 날 선생님이 제주도 공항까지 가는 걸 배웅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떠난 선생님은 아들을 찾고 저녁 비행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곤 저희랑 같이 사돈댁을 사기죄로 고소, 이혼 소송 진행했고 선생님 쪽, 우리 쪽에 양육비 다 떨어지도록 양육비 청구 소송도 했습니다. 저희 딸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야무지게도 한국에서 일하면서 착실히 돈을 모았다고 양육비를 받게 된 것만으로 자기한테는 충분한 보탬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저희 쪽이랑 선생님 쪽 다 나쁘지 않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단지 한창인 아가씨들 가슴속에 남은 상처는 어떻게 지우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소송이 끝나고 나서는 서로 웃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위의 실체를 알았을 때 제 딸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충격적인 일이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도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현재 저희 딸은 물론 손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원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살게 된 선생님은 제게 너무 고맙다면서 학원 수강을 무료로 듣게 해줘요. 괜찮다고 한사코 말리며 돈을 내려고 해도 선생님은 자기 인생을 구해준 은인에게 감히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 생각하는 마음은 어쩜 우리 딸과 비슷한지 모릅니다. 덕분에 저는 제 딸을 챙기는 것처럼 똑같이 선생님을 챙겨주고 있어요. 명절 때도 혹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 오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정말 우리 집을 찾아와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를 친정엄마 생각하듯 명절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는 제가 더 감사했죠. 선생님 식구 덕분에 저 또한 명절에 북적거리며 지낼 수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데요. 저희 딸도 다행히 선생님과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때 선생님은 승무원이었고 딸은 호텔리언이 직종도 비슷했거든요. 대화도 잘 통했고 또 둘 다 애엄마다 보니까 육아 정보도 알아서 잘 공유하면서 나름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얼떨결에 손주가 둘이나 된 셈인데 마치 대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집안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좋네요. 여유가 되면 반려동물도 분양받아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딸 인생과 제 인생이 우여곡절 끝에 낭떠러지를 피했다는 얘기 잘 해주셨으니까요. 아마 올해 오늘 다 갖다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겠죠. 여러분들 앞날만큼은 부디 낭떠러지 구간이 적기를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